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법무부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는데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정확히는 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네.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소년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취할지 이제 법무부의 입장을 좀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촉법소년 나이 하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더 교정에 적합한 그런 부분을 좀 손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또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만 14세를 이제 처벌할 수 없는 나이로 규정을 하고 만 10세에서 14세까지는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만 13세로 이제 하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연령을 하향한다 여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12세 하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령을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13세로 하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형법 구조에 형사적으로 이제 형법에서 이제 형사 처벌하는 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법이냐면 1953년에 형법이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걸 변경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국제인권 기준의 이제 권고가 만 14세 정도를 이 기준 권고로 보고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규정 자체가 원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다 전과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과연 사회적으로 옳으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70년 전이랑 또 이 사람의 인식이 다르니까 인지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줄였고 결국에는 만 12세도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었는데 만 12세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했을 때 거기까지는 낮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만 13세만 하더라도 이게 이 소년법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소년에 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숫자가 13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13세 미만으로만 하더라도 이 13세에서의 이런 소년 범죄를 조금 많이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13세로 이렇게 좀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13세로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사된 내용들을 봤을 때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 법무부 보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이 보도 자료에 보면은 이게 지금 소년 인구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7년에는 7,897건이었던 이 소년 범죄가 지금 21년에는 12,502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냐 이런 좀 이제 당연히 연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연구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요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 14세 미만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많이 좀 만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 14세 미만의 자들이 이런 조금 더 강력 범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13세 이하자들의 이 처벌 비율이 70%에 이르렀던 겁니다. 보호 처분 관련 비율이 70%였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강력 범죄라든지 좀 중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네. 소년원에 가 있는 이 비율도 13세자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런 연구 결과를 감안을 해서 네.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 브리핑을 또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범죄들을 봤을 때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라고 범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법무부 보도 자료에도 일부 사례가 이제 담겨 있었고 예.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보도 자료에 나온 이런 자료에 있어서는 이제 촉법 소년들이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조금 극단적인 이런 결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굉장히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사례로는 이 경찰서에 전과가 이제 18범이나 되는 이런 소년범이 경찰서에 이제 몽둥이를 들고 가서 휘두르면서 굉장히 좀 난동을 폈던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도 편의점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난동을 피우면서 본인이 촉법소년이니 때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좀 반영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데 이 흉포화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13세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 전에도 반대 입장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강화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저도 이 소년범들 결국에 촉법소년을 또 낮춘다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가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법무부 발표에서도 이 촉법소년 나이 하향만이 아니라 이런 교정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발표 자체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하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형사적 책임을 미성숙한 정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제인권 기준에서도 결국에는 어쨌든 권고사항이랑은 조금 다른 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지만 네. 저는 원래도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빨리 좀 나이를 하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10년 전에도 계속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환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반드시 아예 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예외로라도 어떠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지만 특정 강력범죄는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라도 뒀으면은 이런 강력범죄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제도의 공백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었고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이 개정이 조금 어려웠던 게 국제인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넘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건 이 소년법, 그 소년법이라든지 촉법소년 이런 문제만 이제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좀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미성년자 전과자 수를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나요? 네, 미성년자의 전과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그 연령이 낮춰지기 때문에 그 만 14세까지는 원래 처분을 뭐 소년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과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전과자가 늘어나는 그런 조금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단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낮춰서 이런 좀 흉포화되는 이런 범죄들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봤던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저는 좀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그 보도 자료를 좀 보면 엄벌주의 연령 하향 중심이 아닌 교화와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소년 범죄도 그렇고 스토킹 범죄 등을 봤을 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처벌 강화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더 두겠다.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 대책에 관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촉법소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 개선이 좀 적극성이 미흡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이에 대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은 자세한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25일 어제입니다. 네. 어제 오후 11시 30분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신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 일가족이 이제 살고 있었겠죠. 근데 일가족 중에 그 어머니인 40대 여성과 그리고 자녀인 그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이 두 아이까지 3명이 모두 흉기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좀 피습을 당한 그런 형태로 사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남편이 이렇게 조금 이 현장을 발견하고 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해서 이런 좀 범죄 현장이 적발이 됐고 이에 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사건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최초 신고자가 40대 남편이잖아요. 남편 지금 A 씨가 긴급 체포가 됐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보니까 경찰에 범행도 자백을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가족과의 갈등도 있었다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이다 이렇게 무게를 둘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 범죄 현장 자체가 일단은 흉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좀 공격을 당했던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경찰에서는 타살일 것이다라고 조금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CCTV라든지 주변 이웃들의 이런 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었는데 네. 그 아랫집에 사는 주민이 이게 11시 반에 신고가 있었는데 10시경에 굉장히 쿵쿵하는 소리가 윗집에서 크게 들렸고 이게 그냥 발소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경찰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다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과정에서 최초로 신고했던 게 남편이었는데 네. 이 남편이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긴급 체포를 했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 범죄 사실이 조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수사 방향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당사자가 자백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자백에 의해서 뭐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다 증거가 돼서 유죄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 자백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다른 뭐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알고 보니 공범이 있었다든지 네. 알고 보니 뭐 이런 범죄 혐의 그 본인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자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다른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인지까지도 좀 추가적인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재판까지는 아무래도 뭐 수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후 13개월 된 아기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약한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 7개월 만에 구속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2022년 3월 11일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기가 이제 13개월 정도 된 아기가 호흡곤란 관련해서 이제 입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입원을 했고 의사가 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처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방을 했던 내용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좀 감기 관련 처방약인데 이거를 5ml를 네뷸라이저라고 이렇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투여를 해라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정맥 주사 있지 않습니까? 네. 주사를 통해서 이 에피네프린 5mg을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 네뷸라이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하는 거랑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효과가 다르고 또 아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물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3월 12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이게 바로 그러면은 뭐 수간호사라든지 이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수간호사가 또 3일 정도 있다가 이 의료사고 여부를 보고를 좀 늦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사망을 했고 이게 뭐 과실에 의한 거면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의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처방을 했다든지 어떻게 투여했다. 이것들을 이제 또 어떤 한 간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삭제를 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조금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간호사 3명에게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더해서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치사 혐의는 어떤 거죠? 예,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건데 네. 유기치사 같은 경우에는 유기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는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유기라는 거는 그냥 방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고 이제 환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간호사가 환자의 이런 좀 어떠한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처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오히려 안 하면 유기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유기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서 유기치사가 잡힌 이유는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하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은 이게 투여를 잘못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어떠한 적절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게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기치사 혐의가 잡힌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간호사들은 우선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을 했는데 의무 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정황이 사실이 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무 기록 삭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간호사가 특히나 좀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삭제를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삭제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의료법상 위반 행위로 인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고 또 증거인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세 사람이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검찰에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이 그럼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누가 삭제를 했는지 예. 실제 삭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삭제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그럼 별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쌍용 자동차를 인수 추진한다는 설을 띄운 후에 이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 에디슨 모터스가 굉장히 조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쌍용차 관련해서 쌍용차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 모터로 이제 운행을 하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고 했고 쌍용차가 이제 인수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거는 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에디슨 EV라는 회사 관련 관계자들이 네. 이 주식을 이제 이런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얻었는데 그 차익이 1,621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런 소액 주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12만 5천 명 이렇게 달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일단은 이 회장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임원 한 명의 경우에는 구속을 한 상태에서 이런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구속을 한 상태에서 법원에 재판을 올렸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올린 상태고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혐의로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뭐 당연히 이 상대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예. 그 혐의와 관련해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범죄 혐의가 또 있다 이렇게 본 건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느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관계가 일단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인도 한 군데 에디슨 모터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디슨 EV가 있었고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을 때 협상 대상자가 된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조금 주식을 좀 실질보다 훨씬 더 높게
판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에 이런 좀 혐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어디까지 증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특경법에 의해서 네. 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이 되는 죄인데 네. 이것도 처벌이 아예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좀 유기징역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금액이 적을수록 오히려 처벌이 좀 강하게 나오고 금액이 높을수록 좀 경하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이런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좀 높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만약이라도 이게 범죄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피해가 큰데 그거에 비하면 좀 경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12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뭐 에디슨 EV나 에디슨 모터스의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한 사람들일 건데 지금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도 회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에디슨 모터스도 결국에는 지금 뭐 임원들이 다 구속이 될 정도니까 상황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에 뭐가 문제냐면 주식이라는 건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건데 회사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면 이 주식은 종이 조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좀 당연히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조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남은 재산이 에디슨 모터스나 EV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주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면 정말 금액이 조금일 거거든요. 자기 투자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밖에 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